와, 이 사람이 2018년 주식시장을 붕괴시킬 때 그 크리스마스에 대폭락 2018년 폭락시킨 게 파월 의장하고 척지면서 서로 그냥 끝없이 달리는 전차 역할을 하면서 시장을 망가뜨렸던 걸 벌써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인생이 드라마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 말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스스로 리얼리티 쇼의 진행자이기도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과 실권, 재도전 이 모든 과정은 트럼프 각본, 트럼프 연출, 트럼프 주연입니다. 문제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여기에 서브로 혹은 배경으로 등장을 한다는 점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럴 때 투자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트럼프 드라마에 저도 서브로 지금 출연 중인데 주가가 정말 요동을 칩니다. 제 포트폴리오가 트럼프의 이 말 한마디에 이렇게 움직이게 될지 몰랐는데 일단 피격 이후에 시장 상황 진단을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사실 피격보다 네. 피격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피격 이후 직후의 금융시장 반응은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었어요. 그렇다기에는 주가가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이번 주 초요. 블룸버그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위크 출연한 그 인터뷰가 저는 이제 그 성조기 밑에 트럼프의 이미지를 지우고 이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거 위험한 발언인데요. 일단 시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블룸버그의 그 인터뷰 내용은 공개는 피격 이후에 됐지만 인터뷰 자체는 피격 이전에 진행이 됐습니다. 네. 예, 일단 그 인터뷰 자체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는데 저희도 걱정했어요. 예,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연준이 11월 대선 전에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일 컸어요. 네. 이제 첫 번째 쇼크는 와, 이 사람이 2018년 주식시장을 붕괴시킬 때 그 크리스마스에 대폭락 2018년 폭락시킨 게 파월 의장하고 척지면서 서로 그냥 끝없이 달리는 전차 역할을 하면서 시장을 망가뜨렸던 걸 벌써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파월 의장이 계속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보면서 인플레가 날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에 대해서 대중 관세를 기존에 3% 2%던 걸 22%까지 올렸으니까 이것 때문에 인플레 날 수 있다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탄핵해버리겠다. 연준 의장을 탄핵하겠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근데 아시는 것처럼 2018년 그 초에 임명한 자기 사람을 그렇죠. 말 안 들었다고 탄핵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파월 의장이 그러고 3번 연속 인상했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미 연준 의장은 임명 과정에 대한 절차는 명시가 돼 있는데 어떻게 해고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없잖아요. 예, 그게 독립성을 강화시키는 규정인데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해놓고 그 사람을 탄핵하겠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제 그 다음 해 급히 화해해서 다행히 이제 임기 말까지는 잘 지냈는데 이 과정에서 파월 의장이 굉장히 이제 매파적인 특성을 드러내고 이 사람이 이제 트럼프하고 척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얼어붙었죠. 큰일 났다.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공포가 2018년 장의 폭락의 원인이었는데 세상에 그 인터뷰 첫 도입에 11월 전에 연준은 금리를 인하면 안 돼. 이게 뭔 말인지. 그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2026년 5월에 임기까지 자기는 보장하겠대. 근데 전제가 있죠. 일을 옳게 하면의 전제는 11월 전에 금리 안 내리는 거. 근데 연준을 향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던져버리면 연준 입장에서는 독립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더 일찍 내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불확실하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금융시장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은 잘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또 트러스 너무 아는 거 아니에요? 다 너무 알아서 오히려 그런 거 미리 아닌가 사놓고 싶기도 저러는지 한데. 모르겠는데 네. 아마 쇼 포지션을 잡았나 보죠. 아무튼 일단 그 연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일단 매너가 꽝인 거죠. 뭐 매너 측면에서는 크게 기대감을 갖고 예, 있지는 그리고 않았습니다. 기억력도 네. 되게 안 좋은 거고. 2018년 자기가 그렇게 시장 망가뜨렸던 게 어떻게 보면 2020년 재선 실패에 약간은 기여를 했는데 네. 그런 걸 다 잊어버렸다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난 대만 사람들을 매우 잘 알고 그들을 존중한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 반도체 산업의 100%를 가져갔다. 그리고 대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대만은 부유하다. 그들은 우리에게 보험을 무료로 가입한 것과 같다. 근데 그 발언도 참 그 지정학적인 이 전략 자체를 수정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싶었어요. 우크라이나 이야기하다 말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전문을 다 읽었는데 되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잘못 옮겼나 싶어서 이제 팟캐스트로 올라와 있는 그 육성도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요새 워낙에 AI들이 좋아가지고 그 AI 번역이랑 저랑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만이 우리랑 동맹국도 아니고 거기 미군 기지도 없는데 우리가 왜 거기 전쟁이 나면 군대를 왜 보내야 돼? 이 이야기를 그냥 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이제 느낀 게 이게 이 사람 사실 친중인가? 뭐 그렇다고 보기에는 관세를 너무 무섭게 때리겠다는 말이 그 인터뷰 바로 뒤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애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로비를 한 CEO 이야기를 하면서 네. 내가 그래서 봐줬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보고서 이제 우리가 느낀 게 이 사람은 일관성이 일단 없다. 그러니까 반중이고 중국을 향해서 중국이 우리 기술 도둑질했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막 늘어놓다가 갑자기 대만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더니 또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관세를 부과해서 중국에서 다 빠져나와 그러다가 애플은 또 내가 살려줬어.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떤 그 일관된 기조와 정책 노선을 가진 정치인이 아닌 파퓰리스트라는 걸 자기가 너무나 잘 드러낸 거죠. 이 파퓰리스트의 특징이 뭐냐면 누가 하는 거 반대하는 게 자기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딜레마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트럼프라는 사람의 개인 캐릭터를 일기 때 겪어봤지만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이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아직 넉달은 남아 있습니다만. 두 번째는 그런 상황에서 가장 고민되는 게 피하 식별이 안 된다는 거죠. 줄을 서서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에 줄을 서고자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도 때리고 대만도 때리면 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냐 헷갈린다는 건데 지금 저희 게시판에도 보면 반도체주 같은 거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이런 의견도 주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은 앞으로 어떤 줄에 서야 손실을 줄이고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자산 줄에 서야죠. 안전자산 금 사야 됩니까? 예, 금이랑 달러 중에서도 뭐 국채 쪽에서도 장기물 말고 중기물이나 단기물 쪽이 좋아 보입니다. 2년물. 그러니까 2년에서 5년 정도가 좋겠죠. 그래서 굳이 이야기하면 SHY나 IF 같은 것들을 이걸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투자를 하고 있어서 근데 제가 뭐 이거 추천한다고 해서 그 가격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는데요. 핵심은 저는 이번 트럼프 발언에서 우리가 느낀 공포가 본질이 뭐냐면 이 사람 자기한테 와가지고 살살 누가 빌면 들어줄 사람이다. 그리고 그게 자기에게 핵심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들어줄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예, 그러면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맞수인 누가 뭐 어디 회사가 가서 엔비디아는 저기 중국에 되게 매출이 많고 저 나쁜 회사예요. 그러면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전면 금지를 때릴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전현직 대통령이 다 중국향 수출 못하게 할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니까 주가가 최근에 폭락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ASML 주가까지도 이렇게 그렇죠. 지금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피하 식별이 안 되는 사람인데다가 이 사람은 자기한테 와서 누가 친한 척하고 살살거리면 다 들어줄 거라는 거니까 IRA에 대해서 폐지하겠다는 것도 믿음이 안 가는 거죠. IRA. 네, 근데 그 인플레 감축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폐지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우리한테는 오히려 다행인 점 다행인 아니에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피하 식별이 안 된다. 이게 트럼프 되면 2차 전지 전기차 안 되고 태양광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다 지금까지 컨센서스고 반대편에서 좋아지는 건 미국 우선주의니까 에너지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셰일 오일 관련된 기업들, 에너지 기업들 좋고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체들 좋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줄을 좀 세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다 흔들리는 거죠. 이상의 이제 그 트럼프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게 조금 있었잖아요. 뭐냐면 4년 전 그렇게 백악관에서 물러나면서 국회의사당으로 자기 지지자들 끌어모으던 그런 일들을 하던 사람이 그 4년 만에 절치부심에서 나오면서 좀 성숙해졌기를 바라고 깨달음이 있었을 그리고 것이다. 또는 이렇게. 자기가 나라에 어떻게 좀 기여를 하겠다. 이제 자기의 철학을 일관성이 있을 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나라에 해가 된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일관성이라는 걸 갖고 나타날 줄 알았는데 그때는 자기도 잡을 줄 모르고 정권을 잡아서 헤맸다. 근데 이 사람이 일관성이라는 거는 아예 처음부터 결여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이번 인터뷰 그 긴 인터뷰를 읽으면서 느낀 결론이거든요. 와, 그러면은 앞으로 이게 산업별로 지금 기업의 실적에 근거해서 투자 방향을 잡기도 어렵고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게 불과 며칠 만에 트럼프 리스크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건 테마에 불과하다. 그러면 박사님 사실 우리가 대통령 바뀌는 거 한두 번 본 게 아닌데 과거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보통 어떻게 해야 투자자들이 손실을 줄이고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건데 그럼 첫 주식 번째가 비중을 줄이나요? 예, 그게 지금 좋고요. 또 주식에 투자를 하겠다라면 이번 러셀 2000과 나스닥 페어링 보셨죠? 그러니까 나스닥 대폭락하는 날 러셀 2000 지수는 2% 3%씩 오르는 거 봤죠. 그리고 또 같이 빠졌죠. 뭘 뜻하냐면 지금 전부 눈치 보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일부러 이걸 했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아까 박연배 앵커랑 저랑 한 이야기처럼 네. 이 사람 쇼포지션 잡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나 싶을 정도로 심각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본인의 어떤 화력을 점검하는 차원이었을까요? 이게 너무 이제 자부심이 넘쳐서 강한 남자로서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선거용 사진들 보면 되게 많은 사진을 올려놨는데 전부 거만한 턱을 바짝 쳐든 사진을 찍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사람은 내가 이겼다라는 지난번 토론에서 이겼다라고 생각. 그러니까 총이 스쳐 지나가기 전에 찍었던 거니까 나는 이제 대선에서 이겼다라는 것 속에서 너무 자부심이 넘쳐서 상대의 유도 질문에 다 넘어간 거라고 볼 수 있지만 근데 그렇게 쉽게 넘어가면 이건 정말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반도체 경기 앞으로 계속 좋을 거고 더 나가서 이 반도체 회사들이 전부 투자하는 데가 아리조나랑 텍사스기 때문에 네. 거기가 트럼프의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거기 절대 못 때려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느낀 건 누가 가서 살살거리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자기를 위신을 올려주고 체면을 살려주고 어느 나라 국가 정상이 와서 골프 카트를 자기가 운전해주면 그죠? 아베가 그렇게 했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은 다 들어줄 사람이다. 그러면은 예상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데요. 그렇죠. 텍사스 주지사나 아리조나 주지사 입장에서 내가 공화당원인데 왜 공화당원 대통령이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가서 하더라도 그 전에 누가 뭔가 결정을 내려놓으면 안 뒤집힐 가능성도 높고 이런 일이 된 거죠.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닌 사람이 더 나빠졌다 상태가. 그런 리스크인 거죠. 그 리스크니 네. 이 그 어마어마한 자부심 그리고 운도 자기를 따르고 있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이분이 입만 좀 조심하고 조용히 가면 무조건 승리할 상황인데도 이렇게 사고를 치는 거 보면 일단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네. 바뀌는 건 정말 어렵다. 이거 느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첫 번째는 금이나 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는 일정 부분 좀 가져가자.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트럼프가 되면 어떤 산업이 좋아 이런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땐 스토리텔링에 불과하다. 이건 팩트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면 S&P 500 같은 거 하자. 안전하게 지수를 사야지. 그러니까 안전하지는 않죠. 상대적으로. 그건 안전한 개별 투자는 종목에 아니죠.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성 있는 인덱스를 사는 게 좋겠다. 인덱스 전체 시장을 포괄하는 인덱스를 사자. 그리고 저는 미국 주식 비중은 늘리는 게 차라리 낫다. 우리나라가 더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러게요. 대만 전쟁 나면 한국이 그렇죠. 지금 터슬러가 떨어지는 것도 이번에 제일 먼저 지지. 그러게요. 그런 것들도 참 아이러니인데
지금 금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금값이 사상 최고치 찍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미리 샀으면 모르겠는데 이 시점에 금을 산다고 그러면 최소한 해지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스닥 100을 들고 있는데 무서워요. 근데 이걸 지금 8년이 무서워요. 그렇다면 저는 저 역시 조정을 많이 받았고 3일차 조정에는 사는 거니까 원래 이틀 조정 받았으니까 그렇죠. 사는 게 맞는데 저는 무서워서 또 못 사잖아요. 그럴 때 금을 사자. 금을 해지의 수단으로 본다. 왜냐하면 나스닥과 금이 네. 가장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들을 종합을 해보면 나는 근본 위제에 찬성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이번 코인 이야기도 다들 사람들을 뻑 돌게 만든 그 진짜 인터뷰가 있었어요. 머리가 띵했던 게 근본 위제가 폐지된 게 1971년 그리고 50년도 더 된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달러 유동성이 한 100배 가까이는 풀렸을 텐데 이게 진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려면 그 유동성을 맞춰주려면 금값이 30배 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래서 혹자들은 그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금값 랠리 더 간다 해서 금을 산다고도 하는데 그게 현실화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걸 현실화하는 순간 자본주의 경제는 끝이죠. 안 될 것 같은 세계 얘기를 3차 대전이죠. 자꾸 이렇게 던지는데 시장이 휘청휘청한단 말이에요. 그 코인 이야기도 또 똑같잖아요. 그러게요. 중국이 코인을 잡고 있는 걸 볼 수 없어서 우리가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중국에서 코인이 불법화되어 있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 대사들이 너무나 주옥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쭉 읽으면서 들으면서 귀에 들으면서 이 사람은 나이가 들더니 더 확고하다. 정신없는 확고함이 생겼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예컨대 우리가 이사를 갔다고 쳐요, 박사님.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에요. 전세로 우리가 세입자란 말이에요. 벽지, 바닥 뭐 이런 거 못 바꿉니다. 그럼 그 상황에 적응을 하면서 벽지도 마음에 안 들고 바닥도 마음에 안 들지만 최적화된 생활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의 투자 환경이잖아요.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는 위험을 분산하는 해지의 수단을 찾아서 해놓고 주식의 비중은 줄이고 국내보다는 미국장에 대한 투자를 좀 늘리고 같은 주식 비중 안에서는 그리고 만약에 이익을 보신 분들은 팔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룸이 좀 있는데 손실 보신 분들은 그럼 지금 손절을 해서 손실을 좀 줄여야 되는 시점입니까? 우리 박연미 앵커가 이제 이 질문을 하실 때 네. 항상 저는 답이 준비되어 있는 게 갑자기 목돈이 들어왔다고 치자. 네. 그래서 이번에 갑자기 지나가다가 로또를 끌었는데 1,000만 원 당첨됐다 치자. 이 돈 들어왔을 때 지금 물린 거 사실 거냐. 아니면 금을 사실 거냐고 제가 묻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그럼 금 사요. 금 사야죠. 그러면 손실 난 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팔면 네. 새로 로또에 당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원금을 생각하시면 이런 장세에 대응이 안 되는 거죠. 원금을 생각하시면. 우리는 항상 로또가 들어오면 물린 걸 물탈 것이냐 오늘 홍 박사 말을 들은 것처럼 미국 주식이랑 금을 살 것이냐. 이게 물타기냐 불타기냐 항상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타기 하기 싫다라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팔면 로또에 당첨된 거잖아요. 그래요? 없던 돈이 생기는 거예요. 로또에 당첨됐다고 생각하기에는 손실이 좀 크지 않아요? 아니요. 원금은 생각하면 안 되죠. 이미 네. 그건 우리 마음에서 상각 라이트 오프 된 거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의 결정을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왜 그걸 샀어 하고 자꾸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전 너무 소인배인가 봅니다. 아니요. 그게 네. 다 안 되는데요. 이런 마음의 준비라도 해야 우리가 어떻게든 마음 편하게 잘 수 있잖아요. 그건 없는 돈이야. 근데 팔았더니 치킨값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며 물을 타면 되는 일이 그 불을 타든 물을 타든 하면 되시는 거지. 샀던 가격을 염두에 두면 우리는 루저의 게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미국장은 당분간 눈치 보면서 우리 해지하고 비중을 좀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부동산 얘기 마지막으로 짧게 해볼게요. 박사님. 부동산이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17주 연속 올랐고 이게 상승폭이 5년 10개월 최대치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서울 부동산은 매매하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번에도 나는 막차 못 탔다. 다음번을 기다려야지 이게 맞습니까? 지난달에 똑같은 질문을 주셨는데 또 네. 하겠습니다. 강세장의 초입이라 봅니다. 강세장 초입이다. 그럼 더 간다는 말씀이네요. 뭐 10년 바닥은 친 것 같아요. 지지난해 말이나 작년 초가 그리고 한 반년 오르다 작년 가을에
눌림목 조정이었고 그렇죠. 올해는 작년 고가를 또 깼으니까 그리고 작년 2월 저점보다 올해 3월 저점이 높았잖아요. 네. 올해 3월이 저점인데 그렇게 보면 전형적인 N자형 상승 패턴입니다. 이런 장에서 뭐 정부가 규제를 가해서 이제 숨고르기를 만들어 줄 거라고는 저도 생각하지만 네, 회의도 했어요. 10달 만에. 그러나 아무튼 핵심은 주식이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아 그래 역시 우리 자산에 이렇게 에셋 파킹 할 곳은 부동산이다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시지 않겠는가. 거기에 환율도 앞으로 내려가기 좀 어렵다고 보면 수출 대기업들 이익은 어떻게 됐든 아무튼 뭐 전쟁 나냐 안 나냐는 우리는 모르지만 이익이 많이 남겠죠. 이익은 계속 더 나는 쪽으로 가고 동탄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오는 이 SRT 라인의 부동산 가격의 붐이 수도권 내에서는 한 번 더 돌 수도 있지 않냐. 지방 가기는 어렵다. 지방의 미분양이 지난 5월 그 주택 통계 보면 네. 더 늘었잖아요. 네. 미분양 늘면 부동산 PF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고 부동산 PF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건 뭐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정부 입장에선 서울의 어떤 뭐 규제를 좀 강화하는 쪽으로 네. 가지 시장 전체에 대한 어떤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은 어렵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